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 윤종호입니다. 늘 윤석열 정부가 뭔가 타이밍을 놓친다 했는데 이번엔 그나마 발빠르게 움직이는 모양새입니다. 해외 직구 KC 인증제를 철회한 지 하루 만에 대통령실이 나서 대국민 사과를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국무총리와의 주례 회동도 취소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소비자 정책을 대통령실이 모른 채 발표했다면 그것도 큰 문제입니다. 여당에선 정책을 발표하기 전 당과 협의해달라고 지적했다고 하는데요. 당정 소통도 원활하지 않은 걸 보여주는 거겠죠. 그나마 현실을 직시하고 미적거리지 않았다는 것 정도가 새로운 변화를 상징할지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해외 직구 관련 첫 소식 황선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성태윤 정책실장은 해외 직구 규제 대책이 국민의 선택권을 과도하게 제한했고 법 개정 절차에 대한 설명이 충분하지 않았다면서 4차례 사과의 표현을 썼습니다. 국민들께 혼란과 불편을 드린 점에 대해 먼저 사과드립니다. 이번 대책을 검토한 정부 TF에 대통령실은 참여하지 않았다면서도 정책 혼선의 파장이 커지자 정책실장이 진화에 나선 걸로 풀이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한덕수 총리와의 정례 주례 회동을 당일 취소했는데 여권 관계자는 국무조정실을 향한 질책 성격도 있다고 했습니다. 정책 설명 강화, 그리고 정부의 정책 리스크 관리 시스템 재점검 등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지시하셨습니다. 지난해 주 69시간 근무제 논란에 당정 협력과 부처 간 정책 조정 기능을 강화했지만 지난해 말 국정기획수석실 폐지 이후 조정 기능이 다시 약화됐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도 당정 간 충분한 사전 협의를 강조했습니다. 당정 협의 없이 설익은 정책이 발표되어 국민들의 우려와 혼선이 커질 경우 당도 주저없이 정부에 대해 강한 비판의 목소리를 낼 것임을. 대통령실이 뒤늦게 제동을 걸며 직구 논란 수습에 나섰지만 국정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 기능의 재점검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TV조선 황선영입니다. 해외 직구 관련 논란이 잠재적 대권 주자들 사이에 장외 설전으로 번졌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정부가 발표했던 대로 직구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보였고 한동훈, 나경원, 유승민 등 나머지 주자들은 정부 정책을 강하게 비판하면서 존재감을 드러내려는 듯 했습니다. 어떤 말들이 오갔는지 한송원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해외 직구 금지 논란과 관련해 안전과 기업 보호는 이용자의 불편을 감안해도 포기할 수 없는 가치라고 주장했습니다. 기존 정부 정책을 비판했던 여당 중진을 향해 처신의 아쉬움이 남는다고도 했습니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과 나경원, 유승민 전 의원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되는데 오 시장이 특정 당내 인사를 직접 비판한 건 이례적입니다. 유승민 전 의원은 기업 보호를 위해 소비자가 피해를 봐야 한다는 논리는 시대착오적 발상이라고 맞받아쳤습니다. 특히 여당 중진을 향해서가 아니라 정책을 철회한 정부와 대통령실을 향해 직구를 다시 금지하라고 말할 배짱은 없느냐고 날을 세웠습니다. 오 시장은 다시 야당보다 더한 여당이라고 했고 유 전 의원은 논점을 이탈하지 말라고 재반박하며 설전을 이어갔습니다. 한동훈 전 위원장이 당권 도전을 위한 몸풀기에 나서자 차기 대권 경쟁자인 오 시장도 존재감 과시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역시 당권 도전설이 나오는 나경원 전 의원도 이른바 여성판 N번방 사건과 관련해 N번방 가해자들과 동일한 잣대로 엄벌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여권 잠룡들의 경쟁이 본격화됐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TV조선 한송원입니다. 정부가 해외 직구 금지 정책을 철회했지만 여론은 여전히 부글부글 끓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은 오락가락 정책을 비판했고 소상공인들은 정부가 아무 대책 없이 보호막을 없앴다고 불만입니다. 주재용 기자입니다. 정부가 KC 인증 없는 제품의 해외 직구 금지를 철회하겠다고 발표하자 인터넷 커뮤니티엔 소비자들의 원성이 쏟아졌습니다. 직구가 막히기 전에 값싼 전기 제품들을 사놓으려고 급히 구매했는데 짜증난다는 글부터 정부 발표 직전 구매한 직구 상품이 오지 않을까 가슴을 졸였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인형도 이제 성인용이랑 아동용 기준이 좀 모호해서 그것 때문에 뭐
규제에 걸린다 안 걸린다 하는 좀 말이 많아서 제 것도 못 들어오면 어떡하지? 소상공인들도 화가 나긴 마찬가지. 중국산 저가 제품의 공습으로부터 방어막을 기대했지만 물거품이 됐다며 아쉬워합니다. 원가 자체가 정말 10배, 몇십 배 차이가 나요. 그렇게 저희들 도금 비용도 안 되는 걸 갖고서 그게 판매가란 말이에요. 전문가들은 해외 직구로 들어오는 유해 제품 차단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보다 세심한 접근이 필요했다고 지적합니다. 안전과 또 유해성 부분에 의해서 정부가 좀 성급하게 의사결정을 한 것 같은데 또 다른 측면에서 소비자 편익을 보면은 많은 혜택들 알리테무 등 중국 온라인 유통 플랫폼의 공습에 의욕적으로 내놓은 정부 대책이 소비자와 소상공인의 신뢰를 잃고 마음의 상처만 남겼습니다. TV조선 주재용입니다. 네, 지금 보신 것처럼 정부가 사흘 만에 해외 직구 금지 정책 철회했습니다. 이게 논란이 되고 있죠. 뭐가 문제였던 건지, 직구로 들어오는 유해 제품은 그럼 어떻게 관리를 하겠다는 건지 산업부 장윤정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 기자, 이번 정책 어떻게 나오게 된 거죠? 네, 우선 아시다시피 알리나 테무 같은 중국 이커머스 업체들이 국내 시장을 빠르게 잠식하면서 정부가 손을 놓고 있다 이런 비판이 줄기차게 제기돼 왔습니다. 그러자 정부가 지난 3월 7일 14개 부처가 참여하는 해외 직구 종합대책 TF를 구성했고요. 또 2달여 만에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의 해외 직구를 금지하겠다 이런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네, 저희들도 리포트를 했습니다만 이 들어오는 물건들 중에 유해 물질이 상당히 많다 이런 지적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정부가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요소를 관리하겠다. 다시 말해서 안전성을 최우선에 두는 그런 조치를 하겠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왜 이게 문제가 된 겁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정부가 이 안전성 기준으로 KC 인증을 내세운 게 큰 문제가 됐습니다. 이 미국이나 유럽에서 안전 인증을 받은 제품도 KC 인증이 없으면 국내 수입을 금지하겠다는 건데 이 해외 판매업자들이 한국에 물건을 팔기 위해 적게는 수십만 원에서 많게는 수백만 원을 들여 KC 인증을 받겠냐 이러면서 소비자들이 들고 일어난 겁니다. 지난해 우리 국민들의 해외 직구액이 6조 7천억 원을 넘을 정도로 해외 직구는 이제 일상화됐는데요. 이 하루아침에 직구가 막히게 되면서 불만이 폭발한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중국 플랫폼뿐만이 아니라 다른 플랫폼도 여기에 적용이 되니까 소비자들이 깜짝 놀란 거군요. 자, 근데 해외 직구는 새로운 트렌드도 아니잖아요. 소비자들이 이렇게 반응할 줄을 몰랐던 겁니까? 알았습니다. 이 정부 합동 TF 내부에서도 이 소비자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이런 의견이 나왔다고는 합니다. 하지만 이 알리와 테무로 대표되는 중국 이커머스에 대한 소상공인 단체들의 걱정과 반발이 심해지면서 이 여론을 의식해 급하게 이번 대책을 발표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어찌됐든 KC 인증 의무화는 일단 안 하기로 했습니다. 그렇다면 직구로 무분별하게 들어오는 유해 물질들, 이건 어떻게 막을지 대책이 있는 겁니까? 네, 우선 정부는 이 KC 인증 의무는 철회하지만 관계부처 합동으로 위해성 검사를 강화해서 인체에 유해한 성분이 검출된 물품은 직구를 막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런 조치는 이미 관세청과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또 게다가 해외 온라인 거래로 국내에 들어오는 통관 물량이 올해 1분기에만 4,133만 건인데 하루로 따지면 46만 건에 달하는 제품을 일일이 검사하는 것 자체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자, 정부가 추가 대책을 여론 수렴해서 하겠다고 했습니다만 실효성 있는 대책 나올 수 있습니까? 우선 이번 논란의 가장 큰 원인은 이 정부가 시장의 실태 조사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점에 있습니다. 소비자들이 왜 해외 직구를 많이 하는지, 또 국내 제품과 해외 직구 제품의 경쟁력은 어떻게 되는지 등 먼저 소비자 중심에서 철저한 시장 분석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이미 하나의 소비 패턴으로 굳어진 해외 직구를 더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장 기자 잘 들었습니다. 그동안 야당의 김건희 여사 특검 공세로 수세에 몰렸던 국민의힘이 김정숙 여사의 인도 타지마할 외유를 고리로 역공에 나섰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 부인 김혜경 여사까지 포함해 이른바 새 여사 특검을 하자는 주장까지 나오는데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의혹을 물타기 하려는 터무니없는 의혹 제기라고 반박했습니다. 정민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최근 발간한 회고록에서
김정숙 여사의 2018년 인도 방문은 영부인의 첫 단독 외교라고 밝힌 데 대해 맹공을 이어갔습니다. 단독 외교가 아닌 단독 외유라는 겁니다. 김정숙 여사의 타지말 버킷리스트 챌린지가 어떻게 배우자의 단독 외교입니까? 혈세 4억여 원이 사적으로 사용된 범죄라며 당시 청와대 개입 여부를 밝히기 위해 특검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이재명 대표 부인 김혜경 여사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까지 포함해 3여사 특검도 제안했습니다. 다만 당 지도부는 김건희 여사 특검에 대해 수사가 먼저라는 내부 원칙이 흔들릴 수 있다며 신중한 모습입니다. 민주당 친문계 의원들은 사실관계도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왜곡된 주장이라며 방어에 나섰습니다. 김건희 여사 문제를 물타기하기 위한 것에 불과한 것이지. 이해식 당 수석 대변인도 김건희 여사 방탄용, 정치 선동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다만 친명계 지도부 공개위에선 여당의 김정숙 여사 공세에 대한 공개 반박이나 비판은 없었습니다. 민주당 내에서는 문재인 전 대통령 회고록 출간을 계기로 전 정부 이슈가 다시 부각되는 것 자체가 부담이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TV조선 정민진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회고록에서 김정숙 여사의 인도 방문이 인도 정부의 초청 때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대통령 본인이 고사하니까 영부인을 대신 보내달라 했다는 건데 당시 외교부와 인도 당국 사이에서는 문체부 장관 같은 고위 인사 방문을 검토했었습니다. 이 사실은 뺐습니다. 6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이태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회고록에서 김정숙 여사의 2018년 인도 방문에 대해 지금까지도 아내가 나라 돈으로 관광을 한 것처럼 악의적으로 왜곡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인도 모디 총리가 자신을 재차 초청했지만 또다시 가기 어려워 고사하니 아내를 대신 보내달라고 초청이 왔다는 겁니다. 모디 총리가 김정숙 여사가 행사 주빈으로서 참석해주기를 간곡히 요청하는 공식 초청장을 보내옴에 따라 외교부는 이 과정에서 인도 측이 외교장관을 초청했지만 한국 측이 어렵다고 통보했고 이후 초청한 문체부 장관 참석은 추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때 강경화 장관하고 도종환 접시꽃 그 문체부 장관한테 편지도 보내고 했어요. 지금 인도 측이 이 행사를 너무나 중요시하고. 문체부 장관 방문을 추진하던 중 한국 측이 영부인 참석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고 인도는 총리 명의 초청장을 보냈는데 이런 내용은 회고록에 담기지 않았습니다. We really wanted somebody higher to participate in the Utsav in Ayodhya. But that time I could not imagine that you will be so gracious that you will personally be present. 문 전 대통령 측은 대통령 초청이 무산되자 인도에서 영부인 초청을 제안한 건 분명한 사실이라며 김건희 여사의 순방중 쇼핑 논란도 계속 문제 삼아야겠냐고 반박했습니다. TV조선 이태형입니다. 검찰은 명품 수수 논란 전담 수사팀을 꾸리고 나서 고발인인 서울의 소리 백은종 대표에게 빨리 출석해달라고 요청했었습니다. 이를 미뤄왔던 백 대표가 오늘 검찰에 나와 고발인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모든 자료를 제출하겠다던 백 대표가 최재형 목사와 김건희 여사의 메신저 대화 일부만 내놓았다고 합니다. 왜 그런 건지 황병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백은종 서울의 소리 대표가 명품 수수 논란 고발인 신분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합니다. 몰래카메라 촬영 영상 원본과 함께 최재형 목사와 김건희 여사가 나눈 메신저 대화 일부도 제출했는데 청탁 정황이 담겨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카톡 메신저 하나는 김건희 씨한테 청탁을 요청하는 그런 내용이고 이건 극히 일부입니다. 여러 가지 중에 하나만 대화 일부만 제출한 이유에 대해선 검찰 고위직 인사로 더 이상 수사팀을 신뢰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과연 이 검사들이 소신껏 사건을 수사할지를 믿지 못해요. 그래서 안 될 거라고 보는 게 매우 높다. 하지만 명품을 건넨 최재형 목사가 청탁금지법으로 본인이 처벌될 가능성 때문에 백 대표와 이견을 보인 것이란 관측도 나옵니다. 직무 관련성은 제가 판단하는 게 아니고 검찰이 알아서 판단하는 거고요. 백 대표는 중앙지검 출석에 앞서 김 여사가 최 목사로부터 향수와 화장품 등을 받았고 누군가로부터 인사청탁을 받는 통화를 했다며
김 여사를 대검에 추가 고발했습니다. TV조선 황병준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가 검찰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전 남편인 서모 씨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주변인들을 압수수색하고 아들의 태블릿까지 가져갔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영장에 따라 범죄 관련 자료만 압수했고 아들의 학습용 태블릿은 가져가지 않았다고 반박했는데 왜 이런 주장이 나오는 건지 권영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17일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가 SNS에 올린 글입니다. 검찰이 가족과 지인, 고등학교 동창까지 털다 전세 부동산 계약서까지 가져갔다며 아들 학습 태블릿을 돌려달라고 했습니다. 검찰이 지난 1월 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모 씨 자택 압수수색 때 아들 태블릿을 가져간 뒤 돌려주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아들이 사용하는 것이 명백한 태블릿까지도 압수수색을 했다고 합니다. 먼지털이식 보복 수사로밖에 이해될 수가 없습니다. 문 씨는 또 300만 원이 거액이라 지인 집을 압수수색하고 출국 금지했냐는 글도 올렸다가 삭제했습니다. 김정숙 여사 단골 디자이너 딸이자 문재인 청와대에서 근무했던 양모 씨가 다혜 씨에게 송금을 했다가 압수수색 당한 걸 지적한 걸로 보입니다. 전주지검은 교육용 태블릿은 압수 대상에서 제외했고 범죄와 관련성이 인정되는 물건만 압수했다고 반박했습니다. 고교 동창을 수사한 건 특이 금전 거래가 확인됐기 때문이며 전세 계약서는 적법하게 발부받은 영장에 따라 압수했다고 했습니다. TV조선 권영석입니다. 국민의힘이 당 대표를 뽑을 때 민심을 20% 이상 반영할 걸로 보입니다. 총선 백서특위위원장이면서 당 대표 선거에 나올 수도 있다고 했던 조종훈 의원은 전당대회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공정성 논란을 의식한 건데 이채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시기가 7월 셋째 주에서 넷째 주 사이로 좁혀졌습니다. 휴가철인 7월 말 8월 초가 되기 전에 그리고 8월 중순으로 예상되는 민주당에 앞서 당대표를 뽑겠다는 겁니다. 휴가 시즌에는 아무래도 좀 흥행이나 국민의 관심도가 좀 떨어지지요. 그런 걸 좀 고려해서 7월 중에 이게 하는 게 좋겠다. 논란인 전당대회 룰 변경을 위해선 일면 이달 중으로 변경 여부를 확정해 당헌을 바꿔야 합니다. 비대위 내부에선 현재 당심 100%인 전대룰에 일반 국민 여론조사를 20-30% 수준으로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도부와 만난 당 상임 고문단도 민심 반영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대변혁을 해서 발상의 전환을 하지 않으면 영속하기가 힘들 수도 있다. 전당대회 출마 의사를 내비쳐 심판이 선수로 뛰냐는 비판을 받은 조정훈 총선백서특위위원장은 전대 불출마를 선언하며 의도와 목적이 왜곡되지 않도록 집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습니다. 다만 총선백서특위 활동이 한동훈 책임론을 부각하려 한다는 논란도 있었던 만큼 백서 발행 시기를 전당대회 이후로 미루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TV조선 이채리입니다. 민주당은 국회의장 경선 후폭풍이 커지고 있습니다. 우원식 의원이 선출된 데 반발해 탈당을 신청한 당원이 10,000명을 넘었고 당 지지율이 떨어졌습니다. 민주당은 당헌 당규를 바꿔 당원의 권한을 강화하겠다고 진화에 나섰는데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최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발표된 여론조사에서 민주당 지지율은 지난주보다 6.1%포인트 떨어진 34.5%로 조사됐습니다. 당 지도부는 지지율 하락의 원인이 대다수 당원의 뜻과 다른 결과를 낳은 국회의장 경선 때문이라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우원식 의원이 추미애 당선인을 꺾고 국회의장 후보가 된 건 문제라는 강성 지지층의 주장을 당 지도부가 사실상 받아들인 거란 해석이 나왔습니다. 당원과 지지자들의 마음을 왜 몰라주냐. 당원과 대중의 실망과 분노가 탈당과 지지율 하락으로 의사표현된 것입니다. 의장 경선 결과에 반발해 탈당을 신청한 당원들이 현재까지 10,000명을 넘었고 실제 탈당이 승인된 당원도 1,000여 명에 이릅니다. 후폭풍이 거세자 민주당은 당원들의 권한을 확대하겠다며 진화에 나섰습니다. 당원도 2배로 늘리고 당원의 권한도 2배로 늘리고 당원 중심의 정당을 통해서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만들어 갑시다, 여러분.
지방선거 공천권을 쥔 시도당 위원장 선출 때 권리당원의 의사반영 비중을 늘리고 의원들만 투표권이 있는 원내 선거에도 당원이 참여하도록 당원 당규를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국회의장단 후보 선출에 있어서 일정 비율의 당원 참여를 보장해야 합니다. 원내대표 선출에서도 일정 비율의 당원 참여를 보장해야 합니다. 일각에선 강성지층의 반발이 거세지면서 이재명 대표의 연임에 따른 부담은 오히려 줄어들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TV조선 최주원입니다. 전공의 집단 이탈이 오늘로 석 달입니다. 지난 2월 19일을 기점으로 전공의 집단 사직이 이뤄진 만큼 정부는 내년도 전문의 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오늘까지는 복귀해야 한다는 입장인데요. 현재 병원에 남은 전공의는 전체 만여 명 가운데 600여 명에 그치는 걸로 파악됐습니다. 내년도 전문의 배출에 비상이 켜졌고 정부는 사태 장기화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전공의 집단은 강경한 입장입니다만 개별적으로는 다른 분위기도 감지됩니다. 배상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탈 전공이 만여 명 가운데 내년도 전문의 시험을 앞둔 3, 4년차는 2,910명입니다. 수련 공백이 3개월이 넘으면 응시 자격을 잃는데 오늘이 시험을 볼 수 있는 최종 시한입니다. 하지만 만여 명 중 600여 명을 뺀 나머지는 병원을 떠났고 내년도 전문의 배출의 차질은 물론 전공의 공백도 장기화가 우려됩니다. 이에 정부는 상급 종합병원의 경우 전공의 의존도를 낮춰 전문의 중심으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면허정지 집행유예 가능성도 시사하며 복귀를 호소했습니다. 집행유예 얘기가 나오는데요. 현장에 돌아올 때 추가적인 어떤 정상 참작 관점에서 검토를. 일부 전공의들은 현실적인 고민을 털어놓습니다. 장기화 되는데 바뀌는 건 없고 월급도 안 들어가고 하니까 교수들이 설득을 해서 돌아올 수도 있을 것 같고. 전공의와 교수 간의 대화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교수들이 전공의를 설득할 만한 뭔가를 제시를 해야죠. 대화 테이블을 의계특위와 별도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전공의 복귀를 위해 정부는 물론 교수들도 설득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수단체 스스로가 집단행동에 나서고 있는 만큼 이 같은 역할을 기대하긴 당분간 힘들 전망입니다. TV조선 배성인입니다. 전공의 이탈 장기화로 의료 공백을 메우는 간호사 역할이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습니다. 간호사 단체는 오랜 수건인 간호법 제정을 연일 촉구하고 있는데 의사단체가 반발하고 있어서 진통이 예상됩니다. 의사와 간호사 간 불거진 갈등이 의료 현장에 새로운 혼란을 낳진 않을지 황민지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간호법 제정을 촉구하는 현수막 뒤로 간호협회 인사들이 등장합니다. 간호사라고 쓰인 휴지 상자에서 휴지를 한 장씩 뽑아 공중에 날립니다. 우리 간호사들은 티슈 노동자인가? 필요할 때 쓰고 버려지는 휴지와 같다는 의미입니다. 간호법이 없어 과중한 업무와 불법 의료 행위에 내몰린다며 신규 간호사 절반 이상이 1년 내 일을 그만둔다고 주장합니다. 간호법 제정 약속을 어겼다며 여야 모두를 의사에도 빗댑니다. 환자를 떠난 의사들과 자신의 정치 싸움을 위해 약속을 저버리는 정치인이 무엇이 다른지 답해야 합니다. 정부가 이달 초 진료지원 간호사 법제화 등을 담은 간호법 수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21대 국회에서 처리가 미뤄지면서 반발에 나선 겁니다. 의사단체도 반발하긴 마찬가지입니다. 간호법을 만들면 의사 업무 등이 침해돼 의료 시스템이 무너진다며 법 저지를 위한 결의대회도 열었습니다. 한 팀이 되어서 움직여야 될 의료계를 갈라놓는 그러한 법이어서요. 궁극적으로 국민 건강에도 좋지가 않아요. 의대 증원에 이어 간호법 공방까지 본격화될 경우 국민들이 의료 현장에서 겪는 혼란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TV조선 황민지입니다.
북한 해킹 조직이 우리 대법원 전산망을 해킹해서 1000GB의 자료를 빼내는가 하면 외교부 고위 관계자를 사칭해서 사이버 공격을 가했다고 단독 보도해드렸는데요. 우리 군도 북한 해킹 조직에 피해를 입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방부와 합참의 차관급 고위 공무원과 장성을 포함한 100여 명의 개인 이메일이 집단 피해를 입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윤동빈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경찰청 안보수사국은 최근 국방부 고위 공무원과 장성 등 100여 명의 개인 이메일 해킹 피해를 파악하고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차관급을 포함한 3급 이상 고위 공무원과 합참 본부장급 장성도 다수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지금까지 외부 노출이 적은 군 인사들의 개별 피해 사례는 있었지만 이번처럼 고위직을 포함한 100여 명 이상이 조직적으로 해킹 피해를 당한 것은 처음입니다. 최근 라자루스, 안다리엘, 킴스키 등 북한 3대 해킹 조직이 합세해 국내 방산업체 10곳을 해킹한 사실이 알려졌는데 수사당국은 이번 군 고위직 해킹 피해도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웬만한 사적 메일 또는 포털 사이트, SNS 이런 데는 이중 인증을 하십시오 이렇게 권고합니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라 구체적인 해킹 수법과 피해 규모를 밝히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군 일각에선 사이버 산하 방첩사 등 내부 조직이 아닌 경찰에서 조사하는 점이 이례적이란 시각도 있습니다. 국방부는 경찰 조사에 협조 중이라며 당사자들에게 개인 이메일 보안 조치를 강화하라는 지침을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윤동빈입니다. 무심코 던진 담뱃불이 큰 화재로 이어질 뻔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다행히 인근 경찰들이 나서면서 진화됐는데 담뱃불을 던졌던 범인은 건물 마감재로 쓰이는 대리석에 덜미가 잡혔습니다. 구재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주택가 전신주 밑에서 갑자기 시뻘건 불길이 치솟습니다. 놀란 행인이 건너편 파출소로 달려가 신고합니다. 급히 뛰어나온 경찰이 소화기를 뿌리고 뒤이어 다른 직원이 파출소 건물 수전까지 동원한 덕분에 성인 키높이까지 치솟던 불은 10분도 되지 않아 꺼졌습니다. 불길이 전기 케이블까지 번지면서 자칫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었습니다. 불이 시작된 폐지 더미에서는 담배꽁초가 발견됐습니다. 누군가 버린 담뱃불이 화재로 이어진 겁니다. 뒤로 좀 졌거든요. 차를 보면 모양이 크게 예쁘더라고요. 현장을 직접 비추는 CCTV는 없는 상황. 하지만 옆 건물 외벽을 비추는 CCTV에서 실화범의 꼬리가 잡혔습니다. 건물 마감재로 쓰인 대리석에 한 남성이 꽁초를 버리는 모습이 고스란히 비친 겁니다. 담배꽁초를 버리는 장면이 비쳐서 보여가지고 그 비친 모습으로 저희가 검거를 하게 됐습니다. 최근 10년 동안 부주의로 발생한 화재의 30%는 원인이 담배꽁초였습니다. 경찰은 담배꽁초를 버린 20대 남성을 실화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TV조선 구자영입니다. 경찰이 동양생명 본사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이 동양생명의 전 대표이사가 회사 돈으로 테니스장을 사들여서 고객 자산에 손실을 끼쳤다는 혐의를 적용했는데요. 회사 돈으로 투자를 한 거 아니냐 싶으신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조유진 기자가 그 내막을 취재했습니다. 검은색 경찰 승합차가 건물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갑니다. 경찰이 오늘 오전 8시부터 서울 종로구 동양생명 본사와 저우거단 전 대표 자택을 압수수색했습니다. 동양생명은 9년 전 중국 안방보험에 매각됐고 현재는 중국 다자보험그룹이 대주주입니다. 대만 국적인 저우 전 대표는 지난 2022년 12월 장충 테니스장 운영권을 사들이면서 회사에 20억 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습니다. 동양생명은 스포츠시설 운영업체인 필드홀딩스를 통해 26억 6천만 원에 이곳 장충 테니스장 운영권을 취득했습니다. 직전 낙찰가인 11억 1천만 원보다 2배 이상 높은 금액이었습니다. 필드홀딩스가 회사고 동양생명은 같이 하시는 거였잖아요. 아예 나갔고 저희가 들어와서 사업도 하고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경찰은 테니스를 좋아하는 저우 전 대표의 취미생활을 위해 장충 테니스장을 사들인 걸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동양생명은 사회공헌 목적으로 이용해왔다고 밝혔습니다. 장애인분들을 위한 그런 테니스 대회를 개최를 하기도 했고 저희가 사회공헌 쪽으로 저희가 많이 활용을 했거든요. 경찰은 지난 1월 저우 전 대표를 출국 금지 조치했습니다. TV조선 조유진입니다.
급발진 사고를 주장하는 피해자들이 국회를 찾았습니다. 급발진 의심 사고로 운전자의 손자가 목숨을 잃은 것을 계기로 일명 도연위법 제정 논의가 급물살을 탔지만 21대 국회 임기를 열흘 남긴 오늘까지도 소식이 없습니다. 법안이 폐기될 상황입니다. 임소인 기자입니다. 2년 전 강원도 강릉. 앞차와 충돌한 차량이 굉음을 내며 멈추지 않고 다시 속도를 높여 달립니다. 아이고 이게 왜 안 돼? 커피 났다. 엄마. 지난달 서울 여의도 아파트 주차장에서 벤츠 SUV가 갑자기 속도를 높이더니 주차된 차들을 들이받습니다. 급발진 의심 사고의 입증 책임을 제조사에 지우는 일명 도연위법은 지난해 2월 5만 명 넘는 국민 동의 속에 국회 논의가 시작됐습니다. 제조물 책임법 개정안은 여야 모두 나서 5번이나 발의했지만 전부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한 채 계류돼 있습니다. 결국 급발진을 주장하는 피해자들이 국회를 찾아 법 통과를 호소했습니다. 희망 없었던 21대 국회에서 그래도 아직 골든타임이 열흘 정도 남아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의원님께 찾아왔고 선생님 어떻게 좀 하게끔 좀 도와주십시오. 우리 살 길이 막막합니다. 국회가 공정거래위원회 용역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시간만 흘렀고 21대 국회 임기가 종료하는 오는 29일까지 통과되지 않으면 도연위법은 자동 폐기됩니다. TV조선 임서인입니다. 최근 전남 무안의 한 신축 아파트 외벽이 휘어서 논란이 됐었죠. 대구의 한 신축 아파트에서도 똑같은 하자가 발견됐습니다. 심지어 계단 높이가 기준에 맞지 않아서 한밤중 공사가 진행돼서 입주 예정자들이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정수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다음 달 입주를 앞둔 대구의 신축 주상복합 아파트. 반듯해야 할 건물 외벽이 휘어져 있고 틈도 벌어져 있습니다. 지하주차장 천장은 거북이 등처럼 갈라졌고 군데군데 물이 샌 흔적도 있습니다. 방바닥은 구슬이 굴러갈 정도로 기울어져 있고 보일러에서는 물이 콸콸 쏟아집니다. 공사 자재들도 마감이 안 된 채 여기저기 흩어져 있습니다. 사소한 하자는 뭐 넘어가줘도 된다 하지만은 방바닥 수평은 맞춰줘야 될 거예요. 지금이라도 사과하고 올바른 하자 공사를 해줬으면. 심지어 3층과 4층 사이 비상계단의 층간 높이가 법적 기준인 2.1m를 넘지 않아 키 큰 사람은 천장에 머리가 닿을 정도입니다. 시공사는 급한 대로 계단을 깎아내렸지만 입주 예정자들은 불안감을 호소합니다. 이것저것 진짜 좋은 아파트라고 얘기를 듣고 이제 저 분양을 받은 거고요. 붕괴 위험까지 저희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시공사인 두산건설 측은 비상계단은 전면 재시공할 예정이라며 나머지는 구조적인 문제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입주 예정자들은 관할구청에 준공 승인 보류를 요청했고 관할구청은 조만간 현장 조사를 실시해 준공 승인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TV조선 정수양입니다. 우회전 운전 시 주의가 필요하다는 당부 여러 번 드리고 있는데요. 정부가 교통사고 사망자를 줄이기 위해서 우회전 신호등을 확대 설치합니다. 사고 감소로 이어질 수 있을지 실험해봤습니다. 고희동 기자입니다. 어두운 새벽 서울 중랑구 교차로 80대 남성이 횡단보도를 건너자 우회전을 하던 버스가 그대로 들이받습니다. 서울 강북구에서도 길을 건너던 70대 여성이 우회전 차량에 치여 사망했습니다. 교통사고 사망자는 매년 줄고 있지만 지난해 보행 중 사망자는 886명으로 여전히 높은 수준입니다. 보행 중 사망자는 전체 사망자의 34.7%를 차지하고 있으며 OECD 회원국 평균의 1.9배에 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부는 보행자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해 우선 우회전 신호등을 지금의 229개에서 400개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효과는 어떨까? 우회전 신호등이 있는 신촌 명물거리에는 30대의 차량 중 27대가 정지했는데 우회전 신호가 없는 인근 교차로에서는 30대 중 4대만 정지했습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화물차에서 바퀴가 빠져 대형 2차 사고가 발생하는 걸 막기 위해 정기 점검도 강화하고 두 차례 음주로 적발된 운전자에겐
음주를 하면 시동이 자동으로 잠기는 장치도 설치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이 같은 대책으로 교통사고 사망자를 2,500명에서 2026년 1,800명까지 줄이겠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제도와 규정보단 운전자들의 의식 개선이 우선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TV조선 고이동입니다. 뺑소니 사고를 낸 가수 김호중 씨가 열흘 만에 음주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하겠다고 하고 여론이 차가워지자 입장을 바꾼 겁니다. 그러면서도 이번 주 목요일부터 이틀간 예정된 대형 공연은 강행하겠다고 해 논란입니다. 김 씨와 소속사 대표 등 4명은 출국이 금지됐습니다. 정은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외제 SUV차가 반대편 차선에 신호 대기 중이던 택시를 들이받더니 그대로 현장을 떠납니다. 뺑소니만 인정했던 김호중 씨가 사고 열흘 만인 어젯밤 음주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했습니다. 김 씨는 음주운전을 했다며 크게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죄가 죄를 부르고 거짓말이 더 큰 거짓말을 낳는다는 사실도 깨닫게 됐다고 했습니다. 계속 부인을 하게 되면 이 사람은 정말로 증거인멸을 할 가능성이 높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구속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어요. 경찰이 구속영장 신청 검토에 나서자 뒤늦게 사실을 인정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다만 김 씨는 오는 23, 24일 서울 올림픽 체조경기장에서 열리는 대형 공연은 예정대로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공연은 베를린 필 등 세계 정상급 오케스트라와의 합동 공연으로 티켓 매출만 40억 원 정도로 추산됩니다. 경찰은 오늘 법무부를 통해 김 씨와 소속사 대표, 위장 자수했던 매니저,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를 파손한 본부장 등 4명을 출국 금지했습니다. TV조선 정은아입니다. 김호중 씨 사태가 커지자 검찰이 김호중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음주 사고를 낸 뒤 술을 더 마시면 최대 5년형에 처할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겁니다. 사고 당시에는 음주운전이 아니었다고 주장하거나 혈중 알코올 농도 측정을 방해하기 위한 꼼수를 막겠다는 건데 현실성이 있는 건지 안혜리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김호중 씨는 서울 강남에서 음주 뺑소니 사고를 낸 지 2시간 뒤 구리시의 호텔 인근 편의점에서 캔맥주를 샀습니다. 교통사고 당시 술 마신 사실을 부인하거나 정확한 혈중 알코올 농도 측정을 어렵게 하기 위한 행위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됩니다. 검찰은 음주 교통사고를 낸 뒤 술을 더 마신 운전자에 대해 처벌하는 이른바 김호중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발각을 피할 목적으로 추가 음주를 한 경우 최대 5년형에 처할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을 개정하겠다는 겁니다. 음주운전 후에 술 마셔서 음주 수치가 높아진 거다라고 변명을 하는 건데 그런 변명을 차단하는 효과도 있는 거죠. 이미 일본과 캐나다는 비슷한 법을 만들어 형사처벌을 강화했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운전자 바꿔치기 등 사법방해 행위에 대해서도 엄정 대응하라고 지시했습니다. TV조선 안혜리입니다. 가수 김호중 씨가 사건 발생 열흘 만에 음주운전을 했다고 시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재판에서는 무죄 판결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왜 그런지 하나씩 따져보겠습니다. 김담임 기자, 본인이 인정을 했잖아요. 음주를 했다고. 그런데도 재판에서는 무죄가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까? 네, 음주 상태에서 운전을 한다고 해서 모두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건 아닙니다. 이 도로교통법상 운전자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 이상으로 확인돼야 음주운전 혐의가 적용됩니다. 이 김호중 씨는 사고 17시간 만에 경찰 조사를 받아서 사고 당시에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없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경찰이 위드마크 공식을 통해서 음주 정도를 입증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 위드마크 공식이라는 건 어떤 겁니까? 네, 위드마크 공식은 마신 술의 양, 음주 시간, 체중 등을 토대로 특정 시점의 혈중 알코올 농도를 계산하는 겁니다. 술을 마시면 알코올의 일정량만 혈액에 흡수되고 간의 분해 작용에 따라 혈중 알코올 농도가 감소하게 되죠. 이걸 공식으로 만든 겁니다. 그런데 사람마다 체질도 다르고 몸무게도 다를 거고 그리고 음주 속도, 심지어 그날 뭘 먹었는지에 따라서 이 양이 달라진다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숫자가. 그럼 법원에서 이걸 증거로 인정을 할 수 있을까요?
네, 이 대표적인 사건이 2015년 발생한 크림빵 뺑소니 사건과 방송인 이창명 씨의 음주운전 논란입니다. 이 두 사건 모두 수사당국이 위드마크 공식으로 음주 수치를 계산해서 법원에 증거로 제출했지만 음주운전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형사처벌을 받을 만큼의 음주 상태였는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입니다. 특히 크림빵 뺑소니 사건은 피의자가 19일 만에 자수해서 소주 4병을 마셨다고 인정했지만 음주운전 무죄 판결이 나와서 논란이 됐었습니다. 그럼 이런 식이라면 김호중 씨가 자백은 했지만 음주운전이 인정이 안 될 수도 있다는 그런 얘기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 수사당국이 김 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 이상이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는데 굉장히 까다로울 것으로 보이고요. 우리 헌법 12조에는 피고인의 자백이 불리한 유일한 증거일 경우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른 증거가 없으면 자백만으로는 처벌할 수 없다는 겁니다. 본인이 술을 마셨다고 얘기를 한 것이 자백한 것이지 술을 특정 시점에 0.03% 이상으로 마셨다라는 얘기를 한 건 아니잖아요. 위드마크 공식만 있을 때는 사실 무죄가 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김호중 씨에게는 다른 혐의가 또 적용이 될 것 같은데 어떤 게 있습니까? 네, 사고 후 미조치에 대한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가 적용 가능하고요. 사고를 내고 달아난 행위에 대해선 특정 범죄 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혐의가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차량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를 제거하고 매니저를 경찰에 대신 출석시킨 의혹들은 증거인멸 교사와 범인 도피 교사 혐의 적용이 가능합니다. 일반인이 이와 같은 행위를 했다면 벌금형으로 끝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범인 도피, 증거인멸, 또 공인으로서의 위치 이런 부분 감안된다면 벌금형 선고될 사안은 아니고 집행유예형 선고될 것이냐 실형 선고될 것이냐 이 문제만 남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니 사건이 터졌을 때 말이죠. 있는 그대로 이야기를 했으면 호미로 막고 끝냈을 건데 이걸 가래로 막는 일이 생긴 거잖아요. 참 안타깝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김자민 기자 잘 들었습니다. 이란 권력서열 2위인 라이시 대통령이 헬기 추락 사고로 숨졌습니다. 악천후가 원인으로 꼽히는데 일각에서는 음모론도 제기됩니다. 국정 혼란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이란은 50일 이내에 대선을 치르게 됩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전쟁으로 살얼음판을 걸어온 중동 정세에 이번 사고가 어떤 영향을 미칠지 김주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구조대원들이 시신을 옮깁니다. 헬기는 불에 타 꼬리만 남았습니다. 에브라임 라이시 이란 대통령이 탄 헬기가 추락해 대통령과 외무장관 등 탑승자 9명이 모두 숨졌다고 이란 정부가 밝혔습니다. در همین منطقه در جنگل‌های ارسباران به خاطر اینکه هوا مه‌آلود بوده بارش و باران داشتیم. 라이시 대통령은 현지 시간 19일 이란 북서부 댐 준공식에 다녀오다 사고를 당했습니다. 당국은 15시간의 수색 끝에 산악지대에서 헬기 잔해를 발견했습니다. 악천후와 낡은 헬기 기종이 원인으로 거론되는 가운데 함께 이동했던 다른 헬기 2대는 무사히 귀환해 음모론도 제기됐습니다. 라이시 대통령은 2년 전 히잡 시위를 유혈 진압한 보수 초강경파로 차기 최고 지도자 후보로 꼽히며 중동 내 반미 노선을 주도해왔습니다. 이란 정부는 오는 7월 대선을 치를 전망인데 내부 혼란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Iran's foreign policy are not going to shift at all. What will shift, of course, is the domestic landscape that is notoriously divisive and factional. 이스라엘은 이번 사고가 자신들과는 관계가 없다고 선을 그었고 이란 제재를 주도해온 미국은 이번 사태가 미칠 파장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TV조선 김주영입니다. 미국에서 올해 90세인 전직 흑인 조종사가 세계 최고령 우주 비행 기록을 세웠습니다. 젊은 시절 인종차별의 벽에 막혀서 접어야 했던 우주 비행사의 꿈을 60여 년 만에 이뤄냈습니다. 이정민 기자입니다. 2, 1, 0. Ignition. 미국 텍사스 발사장에서 날아오르는 우주선. 지구와 우주의 경계인 고도 100km를 넘어 우주 비행을 시작하자 탑승객들은 무중력 상태의 우주선 안에서 떠오르며 환호합니다.
이때 감격에 겨운 듯 창밖을 바라보며 미소 짓는 한 할아버지. 올해 90세의 미국인 에드 드와이트 씨입니다. 민간 기업 블루 오리진의 우주선에 탑승해 세계 최고령 우주 비행 기록을 세웠습니다. 10여 분간의 비행을 마치고 6명을 태운 캡슐이 무사히 귀환하자 박수갈채가 쏟아집니다. And here exits Ed Dwight. This gentleman has waited a long time to go to space. Finally, an official astronaut. 1960년대 공군 조종사였던 드와이트 씨는 미국 최초의 흑인 우주 비행사 후보로도 뽑혔지만 당시 미 항공우주국은 흑인의 우주 비행을 끝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Thought I didn't need it in my life, you know. That's right. That's what you said this morning. But I lied. You were lying. I really didn't need it. 63년이 지나서야 꿈을 이룬 그는 인생을 바꾼 경험이었다며 활짝 웃었습니다. TV조선 이정민입니다. 우리 축구대표팀이 클린스만 감독 경질 이후 사령탑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축구협회는 다음 달 열리는 예선 2경기도 임시 감독에게 맡기기로 했는데요. 김도훈 감독이 선임됐습니다. 성민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3월에 열린 태국과의 월드컵 2차 예선. 대한민국 벤치엔 황선홍 임시 감독이 앉았습니다. 클린스만 감독 경질 이후 정식 사령탑을 찾을 시간이 부족했다는 이유였습니다. 시간을 번 축구협회는 해외파 7명과 국내파 4명으로 후보를 추렸습니다. 최대한 5월 초 중순까지는 감독을 선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유력한 후보였던 황선홍 감독이 파리올림픽 진출 실패로 낙마했습니다. 또 다른 유력 후보였던 마슈 감독은 캐나다 대표팀과 계약했습니다. 대표팀은 당장 다음 달 6일과 11일 싱가포르 중국과 월드컵 2차 예선을 치러야 합니다. 시간에 쫓긴 축구협회는 결국 6월에도 임시 방편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임시 감독은 김도훈 전 울산 감독입니다. 울산을 이끌고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정상에도 올랐던 적이 있지만 2022년 8월 싱가포르 프로팀 사령탑을 그만둔 이후 공백기가 2년 가까이 됩니다. 축구협회 관계자는 5월 협상이 길어질 것으로 판단되면서 김도훈 감독을 몰망에 올렸다고 말했습니다. 부담스러운 게 사실이었고 많이 고민했습니다. 시간이 좀 부족하지만 주어진 환경 속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표팀이 불안정한 임시체제를 언제 마무리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TV조선 성민혁입니다. 의사가 어린 검프의 다리에 보조장치를 끼워주고서 말합니다. 바보라고 놀림을 당하는 검프에게 어머니는 너는 누구하고도 다르지 않다고 말합니다. 검프는 어머니가 들려줬던 속담을 써먹으며 바보가 아니라고 하죠. 자기 합리화에는 2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신포도는 잘 아시듯 이루지 못한 아쉬움을 달래는 합리화죠. 그 반대가 달콤한 레몬입니다. 견딜 수 없이 신 레몬을 먹고도 마치 시다고 말하지 못합니다. 자초한 결과를 부인하는 게 굴욕이라고 믿는 어설픈 자존심 때문입니다. 오지랖도 넓은 중재자, 촉진자 행세를 할 것이 아니라 민족의 일원으로서 제정신을 가지고 정신 차리라는 언사를 듣고도 문재인 전 대통령은 시정연설을 환영한다고 했습니다. 하고한 날 자존심을 꺾고도 회고록에서 김정은을 한없이 넓은 오지랖으로 감쌌습니다. 폭압적 독재자가 아니라 아주 예의 바른 사람이라고 했죠. 연평도에 가서 주민들을 위로하고 싶다는 김정은의 말도 전했습니다. 누가 뻔뻔하고 누가 순진한 건지 헷갈립니다. 김정은의 비핵화 의지도 절실한 진심이었답니다. 그런 회고록이 나온 날 김정은은 탄도미사일을 쏘아 올렸습니다. 들으라는 듯 지시했죠. 핵 무력 강화를 주저없이 가속화하라. 문 전 대통령이 북한의 핵개발 고도화에 시간을 벌어준 결과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자성은 한마디 없이 유엔 안보리 제재가 국면마다 애로로 작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어이가 없습니다.
김정숙 여사의 인도 외유성 출장 의혹에 대해선 배우자 첫 단독 외교라고 했습니다. 당시 외교부 문서에는 인도 관광 차관이 초청한 인사, 바로 도종환 문체부 장관이었습니다. 문 전 대통령 주장대로 의혹이 아니라 왜곡인지 밝힐 필요가 있습니다. 문 전 대통령은 회고록 머리글에 썼습니다. 사실을 거듭거듭 확인하면서 객관성을 지키려고 노력했다. 갖은 욕설로 퇴짜 맞은 짝사랑이 깊고도 깊습니다. 덩달아 미각이라도 잃은 걸까요? 5월 20일 앵커 칼럼 오늘 달콤한 레몬이었습니다. 초여름의 시작을 알리는 절기 소만이었던 오늘 남부지방 곳곳에서는 역대 5월 중순 중 가장 더운 하루를 보냈는데요. 내일 서울 등 서쪽 지역의 낮 기온이 크게 올라 다시 더워지는 반면 동풍이 부는 동해안 지역은 비교적 선선하겠습니다. 내일 오전까지 중부 서해안과 충청, 전북과 강원 산지에는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겠고요. 서해상에도 바다 안개가 짙겠습니다. 내일 중부지방과 경북은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그 밖의 지역은 대체로 맑겠고요. 제주 산지에는 수일째 건조주의보가 이어지고 있어 불씨 관리 잘 하셔야겠습니다. 내일도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아침에 서울이 17도로 출발하겠고요. 한낮에는 서울과 대전, 전주가 2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한 주 내내 낮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5월 20일 월요일 뉴스9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